어. 지난주에 부산 놀러 갔다가 컨디션이 박살이 나서 아주 힘이 듭니다. 지난주가 아니지, 이번 주죠. 이번 주 수업 없을 때 놀러 갔다 왔는데 감기 걸린 사람들이랑 놀았더니 감기에 똑같이 걸리더라고. 내가 이길 줄 알았는데 감기한테 지네 이제. 그냥 코로나도 진짜 안 걸렸거든. 코로나 다 유행 끝나고 걸렸어. 23년도에 코로나 걸렸으니까 한 번도 안 걸렸잖아. 그래서 나는 슈퍼항체다 이러고 있는데 걸리더라고. 슈퍼항체는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독감도 유행이라잖아. 그래서 혹시 또 여러분한테 감기를 옮길까봐 때문에 코로나 때도 안 쓰던 마스크를 있습니다. 코로나 때도 잘 안 썼거든. 그것도 학교에서 잘 안 쓰잖아, 애들이. 학교 다닐 때도 잘 안 썼는데 지금 생각해보고. 선생님 코로나 때 학생이셨어요? 학생이었어. 학교 다녔어. 네, 중2 뭐 그렇게 예상까지 해야 돼. 20년 5년 전 코로나 20년 전 많아도 24살이었어요. 예상을 점점 이제 하고 있네. 저번에 이제 05년생까지 왔는데 이제 05에서 02 사이로 잡은 거잖아 지금. 그 코로나 걸리셨을 때는 학생이셨어요? 코로나 걸렸을 때 고등학생이었냐고? 아니야, 그냥 학생. 학생은 학생이었지. 대학생. 대학생이었지, 대학생. 뭐 그렇게까지 하는 나이를 많아도 24? 그렇게 많지 않아요, 여러분 생각처럼. 24보다 더 적으시네. 진짜? 아닌가? 지금 아직 학교 다니고 계신다고 휴학생. 복학하셔야 돼요. 맞아, 휴학생. 그러면 재수에 군대 가면 최소 3년을 일단 기억을 너무 잘하는데 개인정보를. 그러면 21살 가빈이 이과니? 계산이 굉장히 빠른데. 지금 몰라. 07년생이 야, 너 수업 끝나고 그냥 알려줄게. 그 수업 끝나고 알려줄게. 너희가 그 뒤에서 딴 소리를 이렇게 하고 있으면은 선생님이 영상 올릴 때 너희 소리를 줄이기 쉽지 않나 봐. 저번에 올라온 영상도 너네 음성만 기가 막히게 내려놨거든. 내가 그 소리 쭉. 우리 그 편집하기 왜 이렇게 저희 딴소리 많이 하죠. 아니 근데 그거 정도는 해도 돼. 그거 정도는 올라가도 되는데 네. 저번 시간에 너네가 요청을 했잖아요. 그거는 너네가 요청을 해서 줄인 거고 이제 앞에 거는 내가 자르겠지. 내 개인정보가 들어가니까 자르겠지. 개인정보라고 해봐야 김천 조금파네. 그게 없습니다. 내가 기차에서 봅시다. 166페이지죠. 좀 보고 딴 소리를 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진도가 막 빠르지 않아요. 늦진 않아도 그렇지 진도가 빠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학교 진도를 따라가고 있잖아 지금. 그래서 좀 빠른 건 아닙니다. 지금 다른 학교는 학교 진도를 한참 넘어가서 뭘 할지 고민하고 있는데 우린 그럴 고민이 없습니다. 얼마나 좋아. 학교 진도 열심히 따라가면 됩니다. 시험 범위나 시험 날짜 나오면 얘기하고요. 과학기술 지문도 어쨌든 포함이 될 것 같다라는 거잖아, 두 개 다. 그럼 시험이 5개의 지문이려나? 더 나올 수도 있나? 외부 지문 모의고사? 모의고사 나올 것 같아. 나온다고 5개밖에 안 나와가지고 모의고사 나와요. 모의고사가? 외부 지문보다는 모의고사? 외부 지문 2개 나오고. 외부 지문 2개 나오고 모의고사? 그러니까 그 외부 지문이 모의고사에서 나오는 건 아닌가? 외부 지문 2개 말하는 거. 그럼. 그렇게 알겠습니다. 아니야. 그까지 안 했어. 왜 해도 돼, 해도 돼. 맞는 말이야. 자체 공률. 틀린 표현은 아니었습니다.
왜 막 인강도 현강 버전 들으면 그런 거 다 들어가 있잖아. 북적. 근데 나는 내 조교가 없으니까 내가 내 수업에 강사하면서 조교잖아. 내가 편집해야 되거든. 조교나 하나 줄까? 최저 시급 주고 집에 놀고 있는 친구들 한 번씩 끌고 오면은 여기서 내 프린트 시키고 4,000원 주면 되잖아. 정치 논리와 경제 논리를 둘 다 참 재미없는 주제다, 그지? 네. 여러분 막 그렇게 관심이 많지 않죠, 아직은 정치와 경제에. 막 여러분 막 주식을 하고 막 그러진 않을 거 아니야, 그지? 정치는 아 재밌어? 정치는 재밌어. 살짝 좀 나랑 비슷한 건 것 같아. 가비가 문과예요. 아, 그 가위 못가지. 나 그 사람 나이게 사는 게. 선생님도 어릴 때부터 정치 엄청 좋아했거든. 시사 이슈 이런 거 엄청 좋아해. 경제는 지금은 이제 경제가 중요합니다. 경제 활동을 하는 나이이기 때문에 막 어디서 에이펙 재밌어. 막정 젠슨 황이 깐부 치킨 드는 순간 엔비디아가 쏜단 말이야. 쏴라! 하면 이제 그 전에 들어가야 되는데 쏠 때 들어가면 안 된단 말이야. 양봉이다 양봉. 삼성전자가 계속 올라요. 모르면 안 되는 게 몰라. 난 빠졌는데 막. 아! 아 진짜요? 자꾸 또 막. 에이펙 재밌어. 에이펙 보셨어요? 맞죠? 선생님은 늘 보고 있죠. 막 젠슨 황이 깐부 치킨 드는 순간 왜 깐부 치킨은 상장을 안 했나 싶고 깐부 치킨도 상장해라 코스피에. 이번에 이 메이백 우리한테 되게 좋아요. 맞아. 좋게 하려고. 스토리 올렸잖아. 인스타 스타일. 대한민국이 다행이게도 좋은 방향으로 이제 달러 환율만 잡으면 됩니다. 그 일본 놀러 가야 되는데 이왕이면 엔저가 먼저 오면 좋겠고요. 엔을 바꿔야 되는데 자꾸 떨어질 기미가 안 보입니다. 일본 좋죠. 이따 수업하다가 선생님이 일본 여행 썰도 한번 풀어주겠습니다. 언젠가. 이제 들어가 봅시다. 한 사회의 정치, 경제와 관련된 문제는 이 차수지를 사실 저번 시간에 보긴 했지만 처음부터 다시 볼게. 사실 이 첫 번째 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데 한 사회의 뭔가 문제와 관련해서 이 글을 쓴 사람은 정치, 경제가 함께 엮여 있다고 일단 보는 겁니다. 관점 자체가. 정치, 경제와 관련된 문제는 정치적으로 접근하느냐, 경제적으로 접근하느냐에 따라 보는 시각이 달라진다. 정치 논리에서는 공평성을 중시하고 경제 논리에서는 효율성을 중시하는데 이 문장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각각 정치적 논리와 경제 논리가 말해주는 차이점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그치? 그래서 두 기준 가운데 어떤 것을 중요시하느냐에 따라 문제 인식과 해법이 크게 달라진대. 한 사회의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보냐 경제적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해결 방법도 달라지고 애초에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달라진다라는 거야. 그래서 정치 논리는 누구에게 얼마를 이라는 식의 자원 배분의 논리로서 주로 분배 측면을 중시한다. 누구에게 얼마를 나누어 주느냐에 초점을 둔 거기 때문에 공평성이라는 단어가 교과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애초에 개념 자체가 누구에게 얼마를 준다가 기준인 겁니다. 준다. 정치 논리에서는. 그럼 나눠볼게요. 그래서 정치 논리에서는 애초에 분배를 중심으로 두는 것이고 분배라는 것은 공평하게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공평성이라는 것으로 교과서가 연결을 해서 해석을 하는 겁니다. 해당 지문을. 그리고 반면 경제 논리에서는 효율성 혹은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고자 하는 경제 원칙에 입각한 자원 배분의 논리이다. 자원 배분의 논리는 맞는데 정치 논리에서는 무엇을 중심으로 배분을 하냐? 공평성을 기준으로. 그리고 그렇지만 경제 논리에서는 효율성을 중심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알겠지? 자원 배분의 논리에서 공평성과 효율성을 바라보는 두 다른 분야의 관점을 이야기해 준 거야. 그래서 정치 논리와 경제 논리는 일반적으로 정치인과 경제인에게 잘 드러난다. 그렇겠지. 정치 논리로 사회를 바라보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 정치인이고 경제 논리로 바라볼 사람이 경제인일 테니까 여기서 정치인은 얘들아 중요합니다.
사회적 의사결정에 합법적인 권한을 갖고 있는 공직자다. 자, 정치인이라는 사람의 개념은 사람마다 다르게 둘 수 있어. 근데 이 글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합법적 권한을 갖고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정치인이라고 보고, 경제인은 공공정책의 분석, 진단, 수립 및 평가 등을 담당하는 경제 전문가를 의미한대요. 그러니까 두 지문에서 얘기하는 정치인과 경제인에 대해 얘기해줬어. 그럼 얘들 한번 생각해봐. 경제인이 생각하는 걸 사회 의사결정, 경제인은 사회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어, 없어? 지금 이 지문에서 말한 것까지만 생각해보면 없지. 결정권이 있다고 정의 내려주지 않았어. 사회적 의사결정에 권한이 있는 건 정치인뿐이야. 해당 지문에선 지금 둘의 역할이 다릅니다. 그게 물론 사회적 쟁점에 대해 모든 정치인이 정치 논리만 주장하거나 모든 경제인이 경제 논리만을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정치인은 정치 논리, 경제인은 경제 논리라는 이분법적 사고는 아니지만, 아니면 경제 논리를 내세우는 정치인이나 정치 논리에 좌우되는 경제인도 있을 수 있어. 그러니까 뭐든지 이분법적으로 가지는 않지만 우리는 일반적인 시선으로 본다라는 거야. 일반적인 시선은 뭐야? 정치 논리를 정치인이, 경제 논리를 경제인이 다룬다라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을 잡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문이 이 다음 문단부터 그 논리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정치인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우리는 정치 논리와 공평성이 떠올라야 되고, 경제인이라는 말을 들으면 경제 논리와 효율성이라는 단어가 떠올라야 됩니다. 이제부터 그렇게 정의를 3번 지문에서 해주고 있는 거야. 그러나 여기에서는 정치인과 경제인의 일반적 속성에 비추어 그들이 각각 정치 논리와 경제 논리에 기초한다고 본다. 그죠? 정의를 내려주고 있어. 이를 통해 정치인과 경제인의 기본 발상과 환경 속성을 비교해 본다면 그들의 주장에 담긴 정치 논리와 경제 논리의 차이점을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자, 얘들아, 이 중요한 게 나왔는데, 지금 결국엔 이 근본적으로 이 지문에서 밝혀내고자 하는 바는 뭐라는 거야? 얘네 둘을 알고 싶은 거야? 이거 둘을 알고 싶은 거야? 이걸 알고 싶은 거야. 그지? 그런데 뭘 통해서? 얘네의 행동 양식을 통해서 이 논리들을 해설하겠다라는 겁니다. 알겠지? 그러면 우리는 계속해서 정치인, 경제인 얘기를 할 때마다 우리가 의식적으로 무슨 논리인지, 무슨 논리가 어떤 이야기를 하는 건지 납득하려는 행동을 계속해서 해야 돼. 알겠지? 우리가 근본적으로 밝혀내고자 하는 부분은 이거라는 겁니다. 해봅시다. 4번 질문 갈게. 정치인은 선거를 통해 국민에게 권력을 위임받은 사람들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이들은 자연인이라기보다는 권력기관이다 라고 합니다. 오케이. 정치인들은 권력기관이네. 우리가 투표를 통해서 이들을 권력기관으로 만들어 줍니다. 여러분 아직 투표 안 해봤죠? 아직 투표권이 이제 있지. 이제 생일 지난 친구들은 있겠지. 생일 지난 친구들은 여러분 아직 없겠구나. 아직 만 17세죠. 여러분이 생일이 지나도. 자, 내년에 생일이 지나면 투표를 할 수 있겠죠. 생일 빠른 친구들은 내년 지방선거 투표할 수도 있겠네. 6월에 지방선거 있으니까 나 되겠다. 5월자 생일들까지는 투표권이 있겠네요. 우와. 왜 하고 싶었는데? 나 11월에. 나도 투표 너무 하고 싶었거든. 근데 선생님 뭐 투표권이 있을 때마다 선생님 투표 한 번도 안 한 적 없습니다. 모든 투표는 다 쓰면서 여태까지 있었던. 그게 선생님은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무효표를 찍고 와도 그 투표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얘기는 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진짜 안 돼요. 그거는 비방용으로도 안 되는 거예요. 하면 안 된다고 했으니까 괜찮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내 영상 오늘 안 온 미건이랑 유빈이밖에 안 봅니다. 미건이 유빈이가 보고 잘 편집됐는지 내가 한번 보고 조회수 3 찍힙니다. 3. 무슨 이상한 트래픽이 찍히지 않는 이상
조회수가 10을 넘어가면 안 돼. 시험 기간에 한 번씩 올라가더라고. 복습하는 거겠죠. 갑시다. 그리고 국민투표 사안을 제외한 모든 사회적 의사 결정에서 주권자를 대신할 권한을 가진다. 주권자는 국민들이지. 정치인이 주권자를 대신하여 사회적인 의사결정을 하고 있는 거야. 반면에 나왔어. 자, 반면에 나오면 얘네랑 반대라는 거지. 뒤에 나올 게. 근데 뒤에 나올 게 하나밖에 없지. 경제인은 주권자를 대신해 사회적 의사결정을 할 권한도 없고 입법성도 없어. 얘는 권한과 입법성이 전혀 없는 존재야.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무언가를 선택하고 판단하게 할 권한이 얘네한테는 없습니다. 정치인과는 다르게. 하지만 그렇지만 경제인은 시장경제 체제에서 인간 활동의 동기가 되는 경제 행위에 관한 전문적 지식과 분석 기술이 있대. 대신 얘네는 경제 행동에 대한 전문성이 있는 거지. 이건 차이가 있다. 그래서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 거야. 여기서 정치인의 결정에 도움이 되는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 이들은 정책을 결정한 당사자가 아니므로 대안 선정에 따른 궁극적인 책임을 지지 않는다. 얘들아 봐봐. 얘네는 전문성이 있어서 해당 어떠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 대안을 만들어서 정치인들에게 줄 수 있어. 그럼 이 대안을 받은 정치인들은 주권자 대신에 선택할 권한을 받았기 때문에 이 대안에 따라 정치적 판단을 하겠지. 그리고 이 판단이 틀렸다면 책임을 짓는 사람은 또 누구야? 정치인들인 거야. 선택권은 정치인한테밖에 없잖아. 그래서 궁극적으로 경제인들은 이 대안에 대한 책임을 질 필요가 없습니다. 법적으로도. 왜냐면 이거들은 정치인이 판단한 거기 때문이야. 정치인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 뿐이지 권한과 입법성이 전혀 없기 때문에 얘네는 선택할 수 있는 권리는 없습니다. 이 선택에 대한 대안을 줄 수 있을 뿐인 거지. 조금 할 수 있는 일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지? 이거 잡아두고 가는 겁니다. 정치인과 경제인의 차이, 본문 2번에 정리해 놓은 거랑 똑같은 거야, 이 내용이. 그래서 정치인은 정책을 투입의 관점에서 보는 반면 경제인은 효과의 측면에서 본다. 자, 같은 일이 발생했어. 같은 선택을 했습니다. 얘네는 어떠한 것이 투입되는가에 주목했는데 얘네는 이 투입되는 것이 어떠한 효과를 내는지에 주목한 거야. 경제인은 효율성의 원칙에 따라, 얘들아 여기서 탁 나와야지. 경제 논리 여기 나와야 돼. 경제 논리에 따라 여러 가지 정책을 수립하고 예상되는 정책 효과를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정한다. 그러니까 얘네는 이 효과가 앞으로도 좋을 것들을 고르는 거야. 그러니까 경제인들은 플러스 10일 거, 플러스 5일 거, 플러스 3일 거가 있으면 뭘 고른다고? 효율성 측면에서 플러스 10인 거를 반드시 고른다라는 거야. 경제인들. 그게 경제 논리인 거야. 그러나 정치인의 입장에서 보자면 정책이 미래에 가져올 효과는 정확히 측정하기 어려운 반면 어느 지역에 어떤 정책을 시행하였고 어느 정도의 지역 예산을 어느 정도의 자원을 투입했는지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 따라서 정치인들은 유권자에게 제시하기 쉬운 투입을 기준으로 하여 정책을 결정하는 경향이 있다. 자, 사실은 플러스 10을 만들어낼 만한 효과를 주는 걸 선택하는 게 효율성의 측면에서는 맞아. 그런데 정치인들이 이 세 가지 대안을 보고 나서 생각해보니까 이거를 하는 건 너무 뒤에 결과가 나올 것 같아서 유권자들의 호응을 받을 수 없을 것 같아. 혹은 정책적으로 조금 힘든 면이 있어. 그러면 정치인들은 효과를 보는 게 아니라 투입하기 쉬운 거, 유권자들에게 피드백이 오기 쉬운 5나 3을 오히려 선택할 수도 있다라는 거야. 효율성의 측면보다는 투입을 기준으로 정책을 결정한다라는 거지.
왜냐면 정치인들은 이 유권자, 주권자들을 의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게 둘의 차이점이어서 권력을 준 게 유권자이기 때문에 유권자를 신경을 써야 되는 거고요. 이들은 유권자에게 권한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유권자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는 거죠. 경제인들은 특정 집단이나 개인으로부터 상대적으로 굉장히 자유로운 겁니다. 그렇지, 정치인들은 다음 투표도 있고 여러 가지 영향이 있을 수 있지만 경제인들한테는 그런 게 없거든. 그냥 효과적이면 됩니다. 네, 넘어갑시다. 이들의 차이점이 딱 보이지? 어떻게 가는지. 정치인은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을 반영한다. 왜냐하면 주권자 대신에 선택할 권한을 받았기 때문에 주권자들을 고려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나왔어요, 얘들아. 그런데가 나오면 뒤에 반대되는 말을 할 거야. 그럼 뭔가 국민들의 의견 수렴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뒷문제가. 봅시다. 국민은 소득, 직업, 성별, 연령에 따라 이해관계가 각기 다르다. 정치인은 이들의 요구를 모두 충족해 줄 수 없으므로, 그치? 모든 사람의 만족을 충족시켜 줄 수는 없어.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지지 기반이 되는 유권자의 요구를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오케이, 정치인의 가장 큰 특징 나왔네요. 유권자, 특히 지지자를 고려한 투입을 한다는 거예요. 본인들의 지지자들이 좋아할 만한 정책을 투입한다는 겁니다. 그걸 우선적으로 고려한다는 거야. 무조건 그것만 투입하는 건 아니겠지. 이러한 속성 때문에 정치인들은 공공정책을 결정할 때 그 결정이 사회 전체에 미치는 영향보다는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미치는 영향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니까 본인의 지지 세력이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예민하게 정책을 고려한다라는 거야. 그럼 우리가 여기서 조금 떠오르는 건 우리 아까 봤던 공평성은 언제 오는가를 생각을 해야 돼. 그지? 왜냐면 경제 논리에서는 효율성 계속 얘기했는데 아직 뭔가 공평성에 대한 얘기는 없어. 하게 될 겁니다. 지금 특성상. 반면에 또 대조한다. 반면에 나와서 누구 얘기하겠어? 또 경제인 얘기하겠지. 경제인은 정책을 분석하고 수립할 때 유권자의 영향력을 오히려 배제한다. 유권자들을 오히려 배제하려고 하는데, 왜냐면 얘는 그 권력기관도 아니고 뭐 권한도 없고 그냥 진짜 가장 효과적인 걸 만들어내야 되는 거야, 경제적으로. 또한 정치인과 달리 조직되지 않은 다수의 이해관계. 봐봐, 얘네가 고려해야 할 건 봤어요. 봅시다. 정치인들은 자신을 지지해주는 세력이 모여있지. 이제 정치적으로는 그들을 신경 쓰는 건데, 자, 경제인들은 본인들의 선택을 인정해주고 말고라는 팀이 정해져 있지 않지. 나한테 효율적인 걸 할 때마다 우리를 지지해주는 단체가 달라질 거 아니야. 그치?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네는 오히려 그렇게 보지 않아. 그리고 모여있는 애들보다는 얘들은 조직되어 있지 않고 오히려 숫자가 많지. 경제 논리 안에 살아가는 모두가 여기에 포함될 수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객관적, 거시적 입장에서 사회적 필요성이 있는 정책을 수행하는 거다. 얘는 이것 때문에 굉장히 객관적이고, 얘들아, 거시적인 게 뭔지 아니? 거시경제, 미시경제 이런 거 들어본 적 있어? 그지? 거시경이 뭐야? 큰 개념에서 바라본다는 겁니다. 미시경제는 작은 개념에서 바라보는 거고. 그럼 우리 떠올려야 되는 게 있어. 얘네는 미시적 관점으로 사회를 바라보는 거지. 자신을 지지하는 집권자 계열 안에서만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정치인은 투자 효과가 특정 지역이나 계층에만 한정되고 사회 전체적으로는 비효율적인 정책을 마다하지 않는 반면 경제인은 계획이 비효율적이라고 결론이 나면 투자의 유보 또는 취소를 건의할 것이다. 그러니까 정치인들은
우리 여기 지금 5명이지? 5명 중에 셋만 좋아해도 한다라는 거야. 셋이 날 뽑으면 이기잖아. 근데 경제인들은 계산을 해봤을 때 못해도 넷은 좋아해야 이게 효율적이라는 결과가 나오면 셋이었든 뭐든 신경 안 쓰고 안 한다. 얘는 오로지 이 효과의 측면에 보는 거야. 효과의 측면에서만. 그러니까 정치인보다 당연히 객관적일 수밖에 없겠지.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지금 이런 걸 쭉 얘기하고 있는데 정치인과 경제인 중에 더 나쁘고 좋고 하는 사람을 지문에서 얘기했어? 안 했지. 우리 스스로 생각해서 판단을 내리면 안 됩니다. 나쁜 사람은 없어. 논리 구조가 다른 거야. 각자 이유가 다른 겁니다. 그냥 이 지문을 수업하면은 내가 정치인을 나쁘게 말하는 것처럼 뭔가 흘러가가지고 정치인은 상호 경쟁 관계에 있는 정책 목표들은 되도록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고 어느 정도 여지를 남겨둔 상태에서 정치적 과정을 통해 합의를 도출하고자 한다. 그러면 정치인들은 특정한 이슈가 생겼을 때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게 합의라는 거야. 제한된 자원의 분배를 둘러싸고 드디어 분배 얘기 나왔다. 그러면 뭐가 떠올라야 돼? 이제야 공평성 얘기를 하겠구나 라고 머릿속에서 여러분이 떠올려야 됩니다. 분배를 둘러싸고 이 집단 간에 생기는 마찰을 해소하려는 과정에서 정책이 정치적으로 도출될 수 있다고 믿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이거 보면은 정치적으로 도출되는 건 나쁜 게 아니야. 근데 정치인들 입장에서는 정치적으로 도출되는 거를 막 대놓고 하는 건 좋은 방향이 아니기 때문에 최대한 합의하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얘네는 협상, 타협, 교섭 등 정치적 기술이 중요한 무기가 된다. 합의 안에 뭐가 있다는 거야? 기술이지 이거는. 협상, 타협, 교섭 같은 거 해가지고 최대한 어떻게든 공평하게 분배를 해보려고 하는 거야. 너무 특정 집단에만 가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지. 그러나 경제인은 또 그럼 합의랑 다른 얘기 하겠네. 그러나 경제인은 한정된 자원의 효율적 분배를 중시하기 때문에 정책에 수반되는 사회 전체의 효율성을 기준으로 정책을 판단하는 경향이 있다. 경제인은 명확하게 규정된 목표에 초점을 둔다. 얘들아, 얘네가 합의하고 협상하고 타협하고 교섭할 수 있는 이유는 뭐였어? 여지를 남겨둔다 그랬지. 기억납니까? 얼마 안 돼서 나온 질문이었습니다. 보면은 그 7번 앞에 보면 얘는 여지를 남겨두는 게 핵심인데 이거와는 달리 경제인들은 뭐를 원한다고? 명확하게 규정된 목표가 나와야 된대. 여지 따위는 없이 간다라는 겁니다. 문제를 분석하고 정책을 제시하기 위해 전문 지식과 분석 기술을 사용한다. 그러니까 경제인들은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해 전문 지식을 써서 가장 효과가 좋을 걸 갖고 와서 딱 정하고 이거 한다 라고 간다는 거야. 여러분 어렸을 때 갤럭시 한번 터진 거 들어본 적 있습니까? 갤럭시 6쯤이었던 것 같은데 이게 폰이 한번 펑 하고 터진 적이 있거든. 경제인들은 무슨 판단을 합니까? 전량 회수라는 판단을 합니다. 이게 가장 효과적이라는 거지. 선생님은 갤럭시만 씁니다. 아이폰을 써본 적이 없습니다. 갤럭시입니다. 갤럭시 S25. 요즘 갤럭시랑 아이폰이랑 그 외적으로 그렇게 다를 게 없어. 아 근데 아이폰 17은 예쁘긴 하더라고요. 아 그래? 이게 생각이 좀 다른데 아이폰 17도 괜찮던데. 근데 오랫동안 아이폰 썼던 사람들은 안 예뻐할 것 같아. 이게 툭 튀어나와 있잖아요. 그 고도의 카메라 기술력을 더 이상 얇게 만들 수 없던 나머지 아이폰은 이제 디자인이라는
효과를 이제 기능의 효과에 이제 집중을 한 거지. 주황색. 너무 예쁘잖아. 아 근데 그 싫어하는 사람 많더라. 지금 쨍한색 좋아합니다. 지금도 쨍한색 입고 있잖아. 근데 이거 사실 선거운동할 때 입던 거거든. 네? 그 형쌤 대학교 학생회 선거운동할 때 선거운동 뛰었어. 나 진짜. 그때 선거운동 뛰었는데 그때 하고 버리기 아까워서 싸게 사는데 쿠팡에서 그냥 입습니다. 귀찮았어. 어쨌든 자 그래서 정치인과 경제인들은 결국엔 이 부분인데 결국 이 부분인데 경제 정책을 수립하는 방법이 다르다라는 거야. 얘네는 합의라는 걸 통해서 만들어내는 거고요. 얘네는 명확한 기준을 통해서 만들어내는 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이상에서 정치인의 정치 논리와 경제인의 경제 논리를 알아보았다. 정치 논리와 경제 논리는 서로 상충하는 경우가 많다. 이거 정리해주고 있어. 그래서 상충되는 거 엄청 많았지. 방법도 상충됐었고요. 투입 고려하는 거랑 효과 고려하는 것도 상충됐었고요. 유권자의 지지를 고려하는 것과 배제하는 것도 반대였고요. 얘네한테 주어진 권한도 반대였어. 그지? 굉장히 반대되는 걸 사용한다. 그래서 결국에는 정치 논리와 경제 논리를 이해하기 위해서 대비라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사용한 겁니다. 이때 정치 논리와 경제 논리 가운데 어느 하나가 절대적으로 옳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지문에서도 얘기해주고 있네. 나쁜 건 없는 겁니다. 우리 사회가 시장 경제 체제라는 점을 감안하면 경제적 논리가 정치 논리를 앞서는 것이 당연해 보이지만 우리나라는 자유시장 경제 체제를 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효율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 자유시장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효율성만 내세우기 어려운 정책 사안에 관해서는 정치 논리가 설득력을 발휘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서 굉장히 힘들게 살고 계시는 독립운동가들의 후손을 도와주는 일은 진짜 시장경제 논리로만 봤을 때는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거지. 그럴 바에 뭔가 훨씬 더 시장 가치가 있는 거를 만들어내는 데 투자하는 게 맞다라는 거야. 근데 우리는 그런 논리로만 세상에 살아갈 수 있어? 없지. 그런 분들을 도와주는 건 공평성의 논리에서 만드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시장경제 체제 안에서 살고 있지만 늘 경제 논리가 앞설 수는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우리 이 문장을 통해서 글쓴이의 시선을, 글쓴이의 관점을 조금 알아볼 수도 있습니다. 글쓴이는 지금 뭐가 조금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 지금. 이 문장을 통해서. 글쓴이의 시각이 조금 드러나, 조금. 얘 지금 정치 논리가 조금 더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정치 논리가 설득력을 발휘하기도 한다고 얘기하고 있거든. 글쓴이의 관점을 완벽히 숨기지 못하는 거야. 하지만 바로 뒷문장에서 얘기합니다. 어떤 논리가 더 중요한가? 혹은 어떤 논리에 입각한 자원 배분이 더 바람직한가에 대한 완결된 사회적 합의는 없다. 글쓴이의 제대로 된 시각은 말하고자 하는 생각은 이겁니다. 정치 논리와 경제 논리는 사안에 따라 적절히 활용되어야 한다라고 얘기하면서 글을 끝냅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우리가 글쓴이의 시각을 간접적으로 좀 알 수도 있었지만 사실 제대로 얘기하고 싶은 거는 둘 다 나쁘지 않고 절대적으로 옳은 건 없기 때문에 사안에 따라 적절히 활용해야 한다라는 것이 이 사람의 생각입니다. 자, 정리할게. 정치 논리와 경제 논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정치인과 경제인이라는 각각의 논리를 활용하여 살아가는 일반적인 경우를 설명했습니다. 근데 보아하니 이 둘을 대비한다고 하긴 했는데 굉장히 많은 측면에서 대비할 것들이 생겼어. 그지? 이렇게 차이가 있다. 그래서 근데 뭐가 나쁜 건 아니다. 각각 효과적일 때 쓰는 게 좋은 거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끝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하나 전체적으로 옳은 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이걸 알아보고 어느 상황에 어떤 논리를 쓰는지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지. 그럼 결론은 단순히 이게 뭔지 알아보는 것 이상에서 뭐냐면 우리 세상 속에서 우리 삶에서
더 좋은 논리를 선택해 살아가자라는 얘기죠. 요 이야기를 하려고 이 글을 쓴 겁니다. 알겠지? 단순 정보 전달이 아니었던 거야. 알겠습니까? 좋습니다. 근데 뭐 현실 정치랑 현실 경제에서는 이렇게 뭐 일반적으로 돌지 않죠. 정치인과 경제인이 굉장히 다양한 영향이 있으니까요. 뭐가 더 좋고 나쁜지는 본인이 선택하는 겁니다. 넘어가 봅시다. 그래서 보자. 부산학습활동 있죠? 대신 정치 논리와 경제 논리의 특징을 알아보자고 하는데, 자원 배분의 기준, 정책 평가의 기준, 정책 필요성의 기준, 정책 수립의 방법 이런 식으로 정리해놨어. 내가 말한 거랑 똑같거든, 그지? 그걸 되게 조금 자세하지. 근데 나는 얘네를 뭐 밑에다가 정리했어? 정치인, 경제인 밑에다 정리했지. 근데 지금 교과서는 어디에 정리해? 여기에 정리하지. 그러면 우리는 사실 얘네를 동어로 보고 붙여 읽었어야 했다는 거야. 근데 내가 계속 그 얘기했지, 그치? 경제인 얘기는 다 경제논리 얘기인 거야, 우리 교과서 시선에선. 정치인 얘기는 다 정치논리 얘기인 거야, 알겠지? 이렇게 다 붙여야 돼. 그래서 한번 보자. 우리 2번 한번 자세히 볼게. 기업 지역에서는 전염병 질병 예방을 위한 방역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 방역 방법을 선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 결과가 활용되었다. 비용 나왔고, 확률 나왔고, 가구 수 나왔고, 효과 나왔네. 자, 얘들아 생각해봐. 정치 논리에 따르면 어떤 걸 선택하는 게 더 효과적입니까? 여러분이 정치인이야. 그러면 뭘 선택하는 게 가장 좋을까? 천호 걸려있는 방법 3을 선택한다는 거야. 왜? 많은 유권자들에게 내가 이 정책을 선택했음을 말해줄 수 있거든. 그런데 경제인들 입장에서는 뭘 해야 할까? 가장 효과적인 걸 해야 되지. 그래서 방법 2를 선택합니다. 방역 효과가 얘가 제일 좋아. 200호에서 80%가 성공해봤자 160호밖에 안 되는데 400호에 50%면 200호거든. 그럼 200호의 집에 효과적인 방역 정책을 불러일으킨 거지. 그래서 경제인들은 방법 2를 선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 한번 읽어볼게. 모 경제연구소는 누구야? 경제인이지. 한 정치인에게 지역 정책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해달라는 의뢰를 받았다. 초반에 얘기했던 건데, 얘네가 대안을 알려주면 얘네가 수용할 수도 있다 그랬어. 대신 책임은 얘네는 안 진다, 그지? 그래서 경제인이 대안을 만들어 준 겁니다. 해당 정책에 드는 사회적 비용과 편익을 계산해 본 결과 사회적 비용이 편익을 초과하였다. 연구소는 사업이 비효율적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잠깐만, 경제인들이 계산을 했어, 경제연구소가. 그래서 1,000원을 투자하는데 아무리 효과적으로 해도 이득이 900원밖에 안 난대. 그럼 이거는 100원 빠지는 경제지. 크게 보면 어때? 손해보는 거잖아. 그럼 경제인들은 이거 해 안 해? 안 하지. 그래서 하면 안 된다. 투자 유보 또는 취소를 건의했어. 그러나 해당 정치인은 이미 선거에서 공약으로 제시한 사업인데다 자신을 지지하는 지역민들의 강력한 요구, 여기 적혀있는 것 중에 몇 번이야? 3번. 투입의 관점에서 감안하여 해당 정책을 입안하기로 했습니다. 즉 정치인들은 전반적인 효과보다는 자신을 지지해주는 사람들을 고려하여 투입한다는 겁니다. 이해할 수 있겠어? 그러니까 효율과 공평 관점에서 둘이 다르다라는 거죠. 대안을 줘도 선택하지 않을 수 있고요. 대안을 선택을 해서, 예를 들어 그런 거야. 만약 그 정치인이 경제인의 말을 듣고 이걸 투입하지 않았어. 근데 투입하지 않으니까
지지율이 떨어져. 그래서 다음 선거 때 이 사람이 당선이 되지 못해. 그럼 궁극적으로 큰 책임은 누가 문 거야? 정치인이 문 거지. 왜냐면 얘한테는 권력기관이라는 힘을 주권자들이 준 거거든. 이러한 관계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는 게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이해했겠죠? 쭉 넘어갑시다. 그래서 정리 한번 해볼게. 그래서 이게 되게 재밌는 게 그 172페이지 보면은 영어 절대평가제에 관련해서도 얘기를 막 하더라고. 긍정평가, 부정평가. 영어는 여러분은 절대평가하면 좋겠어? 상대평가하면 좋겠어? 그치? 50점만 넘기면은 100점이랑 똑같잖아. 선생님도 그 수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영어를 잘하지 못했어서. 선생님은 해외 가서도 당당하게 우리말 합니다. 그럼 파파고가 해서 되잖아. 그래서 뭐 이런 얘기들이 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좀 신기하다. 왜냐면 그 자습서 쓰는 사람도 굳이 타 과목을 언급하고 싶진 않았을 텐데 얼마나 없었으면 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수능 영어는 쭉 절대평가로 가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일단 여러분은 현 포맷 안에서 어쨌든 대학을 가야 되잖아. 봅시다. 자, 정리를 좀 해볼게. 누가 그렇게 1등급 열심히 만든지는 이따가 얘기해 보도록 하고. 자, 성취 논리와 경제 논리에 대한 지문을 봤습니다. 근데 사실 이 글을 쓰신 분은 그 경제사와 경제 제도론에 대해서 학습하시는 경제학자시긴 합니다. 교수님이에요, 교수님. 근데 엄청 뿌듯하겠다. 자기 저서가 여기 교과서에 실리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자기 글이 교과서에 실리는 걸 싫어하는 분들도 있죠, 간혹. 문학 이런 분들은 싫어하는 분들. 그래서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지만 살아있는 분의 작품이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문학은. 죽으면 저작권이 없어지거든. 그래서 그건 이제 교육계에서 저작권이 아예 사라져. 교과서 실릴 때 마음대로 실어도 됩니다. 작성자가 사망하면. 실제로 사망하지 않아도 강제로 실어도 불법은 아니야. 교육 목적이라는 전제가 걸리기 때문에 교과서는. 근데 뭐 반대하는 사람도 실진 않죠. 실력도 많습니다. 그래서 설명문이었어. 설명문이니까 얘들아 성격이 당연히 분석적이겠지. 당연한 거다. 설명을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분석적으로 설명을 해야겠죠. 대신 대조적이라는 부분에 표시를 해둬야 합니다. 정치 논리와 경제 논리, 정치인과 경제인이라는 부분을 계속 대조 대비하면서 문장을 끌고 갔다. 전체 문단이 다 대비였거든. 그러면서 정치 논리와 경제 논리라는 제들을 바탕으로 어떤 것이 더 적절하게 활용되는가? 적절한 활용이 이거죠. 더 좋은 결과를 만들게 되는 것, 더 좋은 효과를 만들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글의 구성을 보면은 자본, 배분, 논리에 따라서 차이점을 이야기했어. 첫 문단에서. 그지? 첫 문단에서 요만큼 얘기했어. 그래서 둘째 문단에서 여기까지 이렇게 이 정도 아니라 부분에서 이만큼 이야기한 거지. 그지? 그리고 정치인과 경제인에게 늘어나는 정치 논리 요렇게 묶어서 본 거고, 이번에는 정치인과 경제인의 차이점 이거였지. 이게 정치인과 경제인의 차이점이었어. 그리고 투입을 대안을 중요시하는 경향이 있다 라는 얘기도 했었고, 유권자의 요구를 유권자가 아닌 객관적이고 거시적인 것을 수행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얘기도 했고, 정치인들은 협상, 타협, 교섭을, 경제인들은 전문 지식과 분석 기술을 활용해 정책을 수립한다고 했어. 그래서 뭐라고? 더 좋고 더 효율적인 걸 고르자고 이렇게 했었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 구성. 시험 출제 포인트에 있는 두 개는 다 대표 쳐놓으세요. 정치 논리와 경제 논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정치인은 공평성을 중시했고, 누구에게 얼마를 기준으로 자원을 배분하는가에 대해 얘기했고, 공직자인 누가 써? 정치인들이 쓰는 거야. 공직자지. 경제 논리에서는 효율성을 중시했습니다.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
얘기했고 경제 전문가인 경제인들이 하는 거였어. 얘들아 경제인들은 권한 있어 없어? 선택 권한 없지? 입법 정도 없지? 그래서 책임을 물 이유도 없다 얘기했습니다. 경제인의 차이도 얘기했었죠. 방금 얘기한 겁니다. 3번에 투입 들어 자원 투입에 더 기준이 있다라고도 했었죠. 경제인들은 분석 기술 쓴다고 했어. 다 계속 지문 정리하면서 봤던 겁니다. 여기 나오는 한 페이지 내가 이걸로 다 정리한 겁니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오케이. 넘어갑시다. 아 정말 아깝다. 이거 너무 하고 싶었는데 나는 고발한다. 지울게요. 자, 적는 친구들은 190페이지. 과학 기술 분야의 교육기. 왜 항상 시간이 이렇게 애매하게 남을까에 대한 진지한 고찰이 있어. 아니 이게 진짜 신기한 게 딴소리를 하나도 안 하는 반에 가도 시간이 애매하게 남고 딴소리를 하는 반에 가도 시간이 애매하게 남아. 왜일까? 저희가 딴소리를 하는 거 아니에요? 알면서 왜 물어본 거야? 아, 4시 20분에 했어요. 그래도 40분이었지. 시작이 늦었지, 그지? 네. 복사한다고. 그래도 빨리. 탈출하고 어? 이것도 약간 편집해야 돼. 내가 들어보고 편집해볼게.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했는지 내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들렸어요. 근데 안 들렸을 거야. 거의 안 들리던데 너의 목소리. 아 그래요? 막 묻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크게 안 들려. 그렇더라고요. 저번 촬영 매번 촬영할 때마다 내가 느꼈던 게 있거든요. 생각보다 얘네 목소리가 거의 안 실린다. 쌤 쪽에서 가깝게 찍어서 그런 아 맞아 가깝게 찍어서. 그럼 이제 너네 쪽에서 가깝게 찍어볼까 이제. 왜 다들 여기 막 속어서 너네들하고 크게 들릴 수도 있어요. ASMR처럼 이제 들어가는 거지. 과학기술 분야의 특성 한번 봅시다. 과학기술 분야 별로 안 좋아하죠 여러분들? 이제 사실 그 지금 가르치고 있는 앞에서 말하고 있는 사람이 싫어해서 감정에 실려버렸습니다. 왜 읽어야 되는지 이해가 안 됐는데 뭐 독서 교과서에서 얘기하는 방향대로 하면 모두가 읽을 줄 알아야 되는 거긴 합니다. 과학 분야의 글의 특징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연 현상이나 물리적 세계를 대상으로 하여 그 대상의 구조나 변화의 원리를 논리적 객관적으로 서술하는 글이래. 오 그렇구나. 별로 궁금하지 않거든 난 자연 현상을. 근데 뭐 그런 글이래. 자, 기술 분야는 과학 연구 성과를 실생활에 응용한 기술의 구조나 원리. 얘들아 과학 분야의 글에서는 대상이 뭐였니? 자연 현상이나 물리적 세계였지. 과학 기술에서는 응용한 기술의 구조나 원리가 문제인 거야. 그러니까 조금 주목하고 있는 분야가 다르지. 그래서 우리는 두 개 봅니다. 결핵에 대한 지문 보고요. 인공지능에 대한 지문 봅니다. 결핵이 뭐겠어? 과학이겠지. 인공지능이 뭐겠어? 기술이겠죠. 지혜야 너는 뒤에 인공지능 없다. 복사 안 했다 이거에는. 조금의 차이가 있다. 그리고 사실이나 법칙을 인과적으로 설명한다라는 말이 되게 중요한데 여러분 인과관계라는 말 알죠? 결국 이 과학기술에서 제일 중요한 건 어떠한 인과관계로 지문이 이어졌는가를 파악하는 게 중요한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특히 모의고사 풀 때 과학기술을 풀 때 가장 잘 알아둬야 되는 건데 이유랑 원인이 어떻게 가 어떠한 원인이 생겼을 때 그거에 대한 결과값이 어떻게 나오는지
어떠한 지문보다 논리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과학기술인 거야. 인과관계에 오류가 없어야 합니다. 과학과 기술에서는. 그래서 여기서 인과적으로 설명하고 굉장히 사실에 기반한 지문인 거야. 그래서 여기 나오죠. 도덕적, 주관적 가치 판단을 최소화한다. 물론 사회문화 지문이나 인문예술 지문에서도 저자의 가치 판단은 최소한으로 하는 게 맞았어. 그런데 과학기술만큼은 진짜로 최대한 없이 담백한 인과관계와 팩트를 조술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따가 볼 결핵에 관련된 지문도 그래. 그래서 글의 내용이 구성이 체계적이고 내용은 분석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과학 분야는 특정한 어떠한 물리적 세계나 자연 현상을 분석할 거고, 과학 기술 기문은 응용되는 기술이 어떠한 구조로 원리로 진행이 되는가를 분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경우에 효과적으로 대입해 보는 것도 되게 중요한 거지. 그래서 과학기술 분야에서 다른 세부 분야, 물리화학, 천문, 생명과학, 지구과학, 전자공학, 기계공학, 우주항공, 정보통신, 컴퓨터. 와, 진짜 싫다. 그죠? 이래놓고 이제 관련주는 다 좋아합니다. 기계공학 관련주, 컴퓨터 관련주, 이건 경계적. 혹시 내가 여기서 이제 여기 나오는 거 전공하고 싶다 있나? 뭐 기계공학 이런 거. 여기 이과 없나? 있잖아. 그렇지? 셋다 이과죠. 생명과학. 저기는 사범대 아니야? 네? 저요? 너 아닌가? 어떤 거요? 전공. 수학. 수학? 나랑 같은 리액션 나와. 수학 제일 싫어. 수학 진짜 못하겠는데 나는. 국어가 훨씬 낫지. 국어가 낫다고? 국어 재밌어. 그거가 나아요? 아 진짜 이해할 수 없죠. 야, 수학은 진짜 진짜 토나할 것 같아. 진짜로? 근데 국어 좀 재밌잖아. 아 근데 국어 너무 길이 너무 아니 글이 너무 길잖아. 수학은 그냥 딱딱 문자 보고 딱 확실하게 딱딱 근데 국어는 약간 한 번 흐름 읽으면 줄 읽는 재미가 있잖아. 그게 이제 제 입장에서 이제 지루하고 현학적인 거지. 지루하고 현학적인. 인가의 차이 느껴서. 지루하고 현학적인 명료함. 아 근데 그 뭐지? 국영수는 그렇게 막 뭐가 싫다 아닌다 그런 게 아니고 그래서 생윤이랑 전법 이런 거 진짜 모르겠어. 그런 거 못하겠어. 그래 사실 진짜 그 문이과는 거기서 갈리는 거야. 국영수는 갈린다고 나 생각 안 해. 그냥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인 거고. 그 이제 성향은 같은 사탐에서 다니는 거지. 신기한 사탐러들이 이제 세계사 이렇게 고르는 애들이지. 독특한 친구들이 한 번씩 있죠. 그 세계 사로 사탄론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세계사로 사탐론을 한다고? 그 녀석은 세계사 고인물들을 물어보는 거지. 그러니까 생일사문이 많지. 생윤론이 많잖아, 생윤론. 사문도 많은데. 아, 그치, 사문도 많겠다. 내가 그 사상가들 나오는 막 이런 거 토할 것 같아. 근데 외우면 금방. 진짜. 아니 그 외우는 게 싫어. 나도 외우는 걸 못해. 외우는 걸 못했어. 문과를 못해. 근데 이제 우리 입장에서 과학도 외우는 건데, 그치? 아, 그건 안 해보냐? 과학을 진짜 활용해야죠. 아 계산. 우리는 활용 따윈 없어. 과학 보고 수학인지 뭔지 모르겠어. 아 근데 나도 화학은 돼. 이런. 야. 그렇죠. 근데 지금은 외우는 거긴 한데. 그렇게 막 과목 나누면 안 돼. 다 힘든 과목. 과학 기술 분야 이런 세부 분야들을 다룬다. 그래서 우리가 볼 지문은 이제 교과서 안에서는 생명과학에 대한 이야기랑 컴퓨터에 대한 이야기죠. 인공지능에 대한 이야기니까요. 그래서 과학 기술 분야 글을 읽는 방법이라고 얘기하고 있어. 근데 이거 내가 교과서 독서를 잘 인정하지 않는데 진짜 여기 나오는 거는 앞으로 여러분의 과학기술 분야를 바라볼 때 꼭 가져야 할 태도입니다. 용어와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며 읽는다. 그 어떤 지문보다 과학기술 지문에는 우리가 모르는 개념을 정리할 가능성이 높아. 그러면 개념을 알고 가는 겁니다. 왜냐면 이 개념을 활용할 거거든. 그래서 서술의 대상을 확인하고 설명해다 인과관계를 파악 위주입니다. 애초에 지문의 특징이 그렇다며
그지? 인과성을 갖고 있다며. 그러면 인과관계는 반드시 문제로 출제가 가능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기술이 어떻게 활용되는지, 이 과학 분야가 어떻게 활용되는지는 반드시 활용이 되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 사용된 자료가 정확하고 믿을만한지 판단하며 읽음. 이건 정말 교과서스럽다. 도표, 그림, 사진 등 보조자료 등을 글의 내용과 관련지어 이해하며 읽음. 이것도 교과서스럽네. 마지막으로 중요합니다. 글에 담긴 지식과 정보의 객관성, 논거의 타당성, 이게 제일 중요한데, 과학적 원리와 응용. 여러분을 괴롭히는 게 바로 응용이죠. 문제에 나오게 되면은 보기와 관련해서 응용하는 게 여러분을 가장 많이 괴롭힐 가능성이 높습니다. 등을 비판적으로 이해하며 읽으래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인과관계입니다. 이 인과관계 속에서 얼마나 객관적인가, 얼마나 타당한 이야기를 하는가를 바라보는 거고요. 이 인과관계가 어떻게 적용이 되는가, 이 인과관계를 알기 위해선 맨 처음 제시하는 용어의 개념들을 알아둬야만 이것들을 활용한 인과관계를 찾을 수 있다. 그지? 넘어갑시다. 결핵입니다. 요새도 학교에서 크리스마스 실 팝니까? 연말에. 크리스마스 실 많이 팔았죠. 막 뽀로로 그려져 있고 그해 가장 유명한 친구들이 이렇게 실에 있는 경우가 많은데, 그게 다 이제 결핵 환자들한테 기부를 하는 거죠. 크리스마스 실이. 인류 역사와 함께한 질병 결핵이래. 결핵은 아직 인류가 지배를 못했죠. 결핵은 아직 걸리는 환자들이 많습니다. 특히 한국에 제일 많고요. 영어 기생충 보면은 또 결핵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결핵은 이제 아직 인류가 아예 이겨내지 못한 전염병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자, 얘들아, 제목이 인류 역사와 함께하는 질병 결핵이지. 그러면 무슨 중심 제재가 뭐겠어? 결핵이죠. 결핵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 결핵이 뭔지 일단 알려줘. 과학기술 지문도 불친절한 것 같지만 친절합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모를 것이라는 전제하에서 지문을 전개해 봅시다. 결핵은 원래 동물에게서 발생한 질병이 사람에게 전파된 인수 공통 전염병의 하나이다. 그럼 결핵은 동물도 걸리고 사람도 걸린다는 거야. 인수 공통 전염병이래. 뭐 광견병, 패스트 이런 것들이 인수 공통 전염병의 사례죠. 뭐 지금 패스트는 어떠니까요? 수천 년 전 것으로 짐작되는 사람의 뼈에서 그 흔적이 발견된 것으로 보아. 얘들아, 무슨 흔적이겠니? 결핵의 흔적이겠지. 그러면 수천 년 전에 사람도 결핵에 걸렸었다는 거네요. 결핵은 인류 탄생과 함께 발생한 질병으로 추정된다. 결핵에 대한 역사적 증거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야. 이집트에서 발견된 미라의 결핵 흔적이 있다. 고대 인도인과 중국인들도 결핵에 관한 내용을 추정되는 기록을 남겨두었다. 얘들아, 글의 제목이 뭐였냐면 이게 들어갑니다. 이 말은 뭐냐면 어떻게 전개가 돼야 되냐면, 이 말이 맞으려면 인류 역사의 시작과 끝을 다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시작에 있다라는 걸 말하기 위해서 효과적인 단어를 씁니다. 고대. 가시적으로 우리가 옛날이라고 느낄 수 있는 어휘를 던지는 것이. 히포크라테스도 폐결핵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이는 질병을 소개했으며, 아리스토텔레스는 결핵이 공기를 통해 전파된다고 처음 주장하였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뭐하는 사람일까?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고대에도 결핵에 대한 기록이 있다. 심지어 어떤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히포크라테스나 아리스토텔레스는 여러분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생각 잘 안 했으면. 자, 서양 학자들의 얘기야. 그치? 자, 고대 서양에도 결핵에 대한 증거가 있네. 인도랑 중국 얘기에서 고대 동양에도 결핵에 대한 이야기가 있네. 이러면
인류 역사의 시작 지점에 결핵이 함께했다라는 증거 됩니까? 납득할 수 있지? 그럼 전개 과정에서도 계속 있어야 돼.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근데 유럽에서는 평민층보다 상류층에서 결핵 환자들이 많이 나타났다. 여기 또 대조 나온다. 평민층, 상류층 등 상류층이 많이 걸리는 질병이었네. 왜였는지 말해줄 겁니다. 이는 상류층에 속하는 사람들이 집단적 사교 생활을 하면서 서로에게 병을 전염시킬 확률이 높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얘들아, 문장이 아까랑 달라. 확신하는 문장으로 못 끝내 추측인 거야. 자, 근대 사회에서는 상류층들이 사람들을 많이 만났대. 상류층의 교류 탓에 결핵이 많이 퍼져나가는 것 같대. 그 말은 뭐냐면 결핵이라는 질병은 맨 첫 번째 줄에서 나왔던 인수공통 전염병이라는 근거가 되는 겁니다. 누가 걸리면 나도 걸리는 전염병이라는 거를 근대에서부터는 알아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얘기합니다. 산업혁명 이후로 나옵니다. 산업혁명 이후에는 농촌에 벗어나 도시로 밀려든 사람들의 행렬이 이어졌다. 여기서 알려야지. 뭐 어디로 밀려들었대? 도시로 사람이 모였어. 사람이 모이면은 뭐가 걸리기 쉽다 했어? 결핵 걸리기 쉽다고 했어. 지문에서 앞에. 행렬이 이어졌다. 미처 준비가 안 된 도시로 사람들이 몰려들면서 위생 상태가 불량한 가운데 집단 생활이 이루어졌다. 산업화와 도시화는 대기 오염을 동반하였고, 대기 오염이 생겼다. 사람들이 모이면서. 위생 상태가 엉망인 거주지에다 열악한 노동 조건이 더해져서 위생 상태에도 문제가 생겼네. 사람이 많아졌어요. 대기 오염이 생겨요. 위생 상태가 안 좋아요. 하니까 결핵은 상류층보다 하류층 층에 더 유행하는 질병이 되었다. 자, 산업혁명 이후로 결핵에 걸리는 계층이 달라진 거야. 변화했다는 겁니다. 변화는 반드시 지문에서 선지로 만들어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하류층으로 바뀌었어. 하류층으로 바뀐 한 논리적인 근거가 필요한 게 과학기술 지문이라고 해서 논리적 근거가 있네. 더러운 곳에 사람이 모였네. 심지어 결핵은 중세를 멸망시켰다는 말을 듣는 패스트에 빗댄 백세계 패스트라는 별명까지 얻게 되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결핵이 과거에 효과적이라고 하면 그런데 이미 치명적인 질병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역사적으로 살펴보니까 고대, 근대 유럽 산업혁명 이후에도 계속해서 인류 역사와 함께 결핵이 있었다라는 거야. 그러면 이쯤 되면 질병의 존재는 알 법도 해. 근데 아직 뭔 얘기를 안 했지? 얘들아, 질병이 나오면 어떤 단어와 같이 갖다 붙여야 돼? 치료. 그지? 아직 치료를 하지 못합니다. 여기 본문 뒤에 자료 보면은 결핵에 대해 설명을 해준다. 193페이지에. 보니까 감염된 모두가 결핵이 걸리는 건 아니래. 잠복성 결핵이라고도 하죠. 와, 근데 85%가 폐에서 발생하는 폐결핵이지만 다른 곳에서도 뭐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네. 무서운 질병이네요. 근데 뭐 요새는 막 엄청 많지 않잖아. 결핵에 걸리는 사람들이 엄청 많지 않습니다. 요즘은. 그래서 뭐 결핵 퇴치나 백신이 아직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건데. 뭐 그냥 감기 얘기는 이제 백신도 이거 약도 있어서 그냥 감기처럼 됩니다. 근데 이제 이때는 이러한 병이 있다라는 것까지만 인류가 인지를 한 거지. 그래서 산업혁명 이후에는 어떠한 것들이 나오겠지. 자, 근데 우리가 여기 지금 3번까지 읽었지만
이 지문의 특징을 알 수 있어야 돼. 과학기술 지문임에도 불구하고 인류 역사와 함께한이라는 제목 때문에 계속해서 시간의 흐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 우리는 이제 결핵이 마치 감기와 같은 거라고 인지할 정도로 백신과 치료제가 나왔어. 그지? 그러면 얘네가 발전하면서 점점 결핵에 대한 지식이 늘어나는 얘기를 하겠지. 그래서 4번 문장은 조금만 더 읽어볼게. 질병의 존재는 알고 있었지만 그에 관한 지식은 전무한 상태에서 인류는 19세기를 맞았다. 확실히 시간적인 게 있습니다. 19세기 얘기하는. 영국의 체드윅이라는 인물 나왔습니다. 표시해둬야 됩니다. 1840년 노동자들의 위생 상태가 결핵과 같은 각종 전염병 유행의 가장 큰 원인임을 지적하며 드디어 체드윅이 이유를 찾아낸 거야. 사람들이 모인 더러운 곳에서 결핵이 발생을 하네. 이게 문제네 라고 감을 잡았습니다. 체드윅은. 위생의 중요성을 환기했고 프랑스의 비유맹은 1865년 결핵으로 사망한 사람의 병털을 토끼의 몸에 주입하는 실험을 통해 결핵이 감염병임을 증명했다. 자, 이 문장에서 뭘 끌어와야 되냐 얘들아. 지금까지 얘네 결핵 감염병인 거 알았어 몰랐어? 감염병인지도 몰랐어. 드디어 알아낸 거야. 그럼 1865년 19세기에 들어서야 자, 첫 번째 알아낸 거 위생의 중요성, 그리고 이거 전염병인에 알아냈어. 19세기에. 그리고 1882년 독일의 코흐가 결핵의 원인균을 분류하는 데 성공함으로써 드디어 인류가 결핵에서 해방될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하였다라고 했어. 드디어 원인균 분리가 가능해진 겁니다. 자, 원인균이 분리가 가능해졌다는 건 뭐야? 원인이 뭔지도 알았고 원인균을 없애면 질병이 없어진다는 것도 안 거지. 원인균을 없어지게 하는 방법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이제 결핵을 인간이 치료할 수 있는 선까지 왔다라는 거야. 그럼 얘들아, 그 다음 문단에 뭐가 붙을 거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되냐면 원인균 분리 어떻게 하는 데가 궁금해야 돼. 알겠지? 여러분이 주소를 읽을 때. 그래서 5번 문단부터 코흐가 어떻게 원인균을 분리해냈는지에 대해 이야기할 건데 여기부터는 긴 흐름으로 잡아야 효율적입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4번 지문부터 시작해서 문단 4부터 시작해서 5로 붙일 거고요. 이 지문도 꽤 자세히 읽을 겁니다. 알겠지 얘들아? 오케이, 여기까지.